베스트픽 북 리뷰 송빙의 화폐전쟁 2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이 자료들은요. 금융의 역사를 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한 경제 활동의 기록이 아니라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뭐랄까 연대기라고 주장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네네, 애덤 스미스의 그게 사실은 자연 발생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온 금융 엘리트들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금융과 첩보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국제금융가들에게 정보는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금이나 석유처럼 거래되고 축적될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 정부가 자산이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보라는 무기가 금융과 어떻게 결합해서 지난 수백 년간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왔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보죠. 이 빙산 이미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수면 위에는 주가, 환율, 뉴스처럼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와, 진짜 거대한 본체는 물 아래에 잠겨 있네요. 네, 바로 그 수면 아래가 인텔리전스, 즉 정보와 카운터 인텔리전스, 방첩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장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진짜 게임은 저 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보와 방첩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정의하는 정보는요, 그냥 널려있는 데이터 조각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진 파편 같은 사실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요, 전략적 가치를 지닌 완성된 금융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그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길거리에 흩어진 레고 조각들을 모아서 그걸로 아무도 생각 못한 멋진 우주선을 만드는 것과 같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조각 자체보다 그걸로 뭘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방첩은 뭔가요? 이건 좀 방어적인 개념 같은데요? 네, 방어적이면서도 아주 공격적입니다. 방첩은 내가 우주선을 만드는 동안 경쟁자들이 내 설계도를 훔쳐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일부러 엉터리 설계도를 흘려서 엉뚱한 비행기를 만들게 하는 거죠. 와,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네요. 네, 경쟁 세력의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기만 정보를 유포해서 상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활동이죠.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들이 정보의 흐름까지 지배해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정점에는 국경을 초월해서 정보를 자산으로 만든 마스터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그 마스터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 빅터 로스차일드로 넘어가 보죠. 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제5의 사나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빅터 로스차일드. 자료에 넣은 프로필을 보면 IQ 184의 천재 생물학자, 그리고 영국의 방첩기관 MI5의 핵심 수장, 또 세계 금융계를 주무르는 로스차일드 은행의 후계자. 여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비밀 엘리트 클럽이었던 사도회 멤버였다는 점까지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심리 프로파일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좇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자살과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무게감 속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분석해요. 이게 일종의 유대인 콤플렉스와 결합되면서 병적인 완벽주의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과학적 사회주의 같은 이념은요, 어떤 정치적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공학 방법론으로 본 겁니다. 와, 사회공학이요? 그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보가 곧 제1의 생산력이다. 이거군요. 네, 가문이 수백 년간 쌓아온 금융정보망을 현대적인 첩보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자료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해집니다. MI5와 MI6, 미국의 백악관, 소련의 KGB, 그리고 로스차일드 은행. 이 모든 조직의 한가운데 빅터 로스차일드가 서 있고 모든 정보가 그를 거쳐서 교환되는 허브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바로 그 허브 전략이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료는 이 전략을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첫째,
정보 흐름의 통제, 가이버지스나 킴필비처럼 케임브리지 시절부터 관리해온 인맥들을 MI6나 KGB 같은 핵심 정보기관 곳곳에 심어놓고 정보의 파이프라인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군요. 네, 2차 대전 당시에 처칠 총리에게 접근해서 가문의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독일의 군수물자 생산량 및 비축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죠. 이런 고급 정보로 국가 지도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낸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건 좀 믿기 힘든데요. 냉전이 그렇게 심했던 시대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한쪽에서는 영국 정보기관의 수장이면서 다른 쪽으로는 소련 KGB와 연결되고 또 미국의 백악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허브 전략의 세 번째 핵심, 초강대국에 대한 지렛대입니다. 그는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한 거죠. 대체 불가능한 가치요? 네. 미국에는 유럽의 산업 기술과 경제 정보를, 소련에는 그들이 정말 절실히 원했던 서방의 군사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였습니다. 양쪽 모두 빅터 로스차일드라는 채널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독점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를 필요하기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든 거죠. 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오히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정말 교묘하네요. 그렇죠. 중립적인 조언자라는 가면 뒤에서 사실상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허브가 되었다면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야겠죠. 자료에서 세계의 거래라고 부르는 사건이 바로 그 증거로 제시됩니다. 네, 저울의 한쪽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 핵무기 정보라는 자산이, 다른 한쪽에는 2000년간 나라 없던 민족의 염원인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거래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MI5의 안전검사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미국의 비밀 핵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 실험실에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한 개인이 혹은 한 가문이 핵무기 기술을 인질로 잡고 강대국들과 딜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현대사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수준 아닌가요? 물론 이것은 이 자료의 주장이며 역사학계에서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보여주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실험실 사찰을 통해 얻은 정보와 또 버밍엄 대학에서 개발 중이던 핵심 레이더 기술 마그네트론, 그리고 플루토늄 제조법까지 KGB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뭘 얻었을까요?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분할한 표결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소련의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찬성표를 던집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건국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죠. 이 자료는 이걸 이념을 초월한 지지가 아니라 핵 기술을 넘겨받는 대가로 치러진 거래적 필연성의 결과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와, 지정학적 지도가 이념이 아니라 정보자산의 거래를 통해 그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라는 한 천재가 어떻게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면 그가 사라진 뒤에는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영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더 필요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 기원을 19세기의 한 인물, 세실 로즈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아, 다이아몬드 회자 드비어스의 창업자요? 네, 바로 그 세실 로즈죠. 그는 부와 권력을 영속시키기 위한 비밀 조직 로즈 소사이어티를 구성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면 마치 태양계처럼 3개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소수의 핵심 멤버, 이너서클, 그 바깥에는 정계와 재계 실력자들이 포진한 미들서클,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이들의 뜻을 사회에 전파하는 지식인, 언론인, 관료들로 구성된 아우터 서클이 있고요. 목표는 세계 정부 수립이었다고요? 이건 거의 세계 정복 계획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구조가 사라진 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지로 나왔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RIIA와 미국의 외교협회 CFR이라는 두 개의 합법적인 싱크탱크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정책연구소지만 내부 작동 원리는 세실 로즈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날의 금융 엘리트들은
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자료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지목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재단, 파운데이션이네요. 네, 록펠러 가문이 완성시킨 모델이죠. 재단은 단순히 기부나 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와 지배권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법정 무기입니다. 록펠러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입니다.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을 지배할 수 있죠. 이건 정말 겉으로는 자선활동처럼 보이지만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세금 한 푼 없이 부를 대물림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엘리트 계층의 가치관을 사회 전체에 주입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세 번째 핵심과 연결됩니다. 레버리지 효과와 사회 통제. 면세 혜택을 받은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으로 학교 교과서 개발이나 사회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관이나 경제 이론을 퍼뜨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사회 전체가 통제된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여론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셈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유통시키는 여론 조작, 채널을 가진 자가 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죠. 먼저 재단이 후원하는 외교협회, CFR 같은 연구소에서 특정 정책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도입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받아서 언론이 지구온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조성되면 사람들은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믿고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못 이기는 척 그 정책을 실행하고요. 와, 완벽한 순환골이네요. 정책 입안에서 시작해서 학계 검증, 미디어 확산, 대중 동의, 그리고 정책 실행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라는 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사적인 이익이 어떻게 공적인 정책으로 둔갑하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로 미국 외교협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그림자 정부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여 있네요. 그 핵심적인 작동 방식이 바로 회전문 인사, The Revolving Door입니다. 자료의 예시로 든 헨리 키신저나 딘 러스크 같은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은 월스트리트 금융계, 록펠러 재단, 그리고 국무부 장관직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 자유롭게 오갑니다. 재단의 임원이 정부 장관이 되어 정책을 만들고 퇴임 후에는 다시 월스트리트로 돌아가 그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시기다. 네, 국가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가문의 개인 외교관으로서 국가 전략을 설계한다는 주장이죠. 핵심 정책 결정자의 95%가 CFR 회원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만큼 사실상 정부 위에 또 다른 정부가 군림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주장 중에 아마 가장 논쟁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일 겁니다. 만약 이 거대한 시스템의 계획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인물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는 1983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007기 피격 사건을 단순한 냉전의 비극이 아니라 이 신세계 질서에 저항한 핵심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네, 자료는 먼저 희생자의 프로파일에 주목합니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로렌스 맥도널드 미 연방 하원 의원. 그는 보수주의 단체인 존 버치 소세이어티의 회장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CFR이나 삼각위원회 같은 조직들이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정부를 세우려 한다고 비판하던 인물이었죠. 이것은 음모론 중에서도 정말 파급력이 큰 주장인데요. 이 자료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료는 몇 가지 의혹들을 제시합니다. 당시 비행기가 왜 정상 항로를 그렇게 크게 이탈했는지, 소련 전투기가 왜 격추 직전까지 경고나 유도 착륙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후 공개된 CIA의 비밀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정황적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자료는 이 사건을 통해 시스템에 저항하는 세력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한계를 이용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거세될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여론 조작, 그리고 저항 세력 제거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 이 거대한 계획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자료는 명확하게 위기, 크라이시스를 통한 세계 정부 수립을 지목합니다. 고대 신전처럼 4개의 기둥 위에 세계 정부가 세워진 이미지가 있죠. 4개의 기둥, 각각 화폐, 환경, 무역, 에너지군요. 네. 단일 통화 체제, 자원 통제, 경제 국경 철폐,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장악을 상징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엘리트들은 점진파와 급진파의 양동 작전을 사용한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점진파는 CFR 같은 제도를 통해 서서히 침투하는 방식이고 급진파는? 아, 위기를 활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제도를 통해 서서히 영향력을 넓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거대한 위기를 이용해서 대중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자유와 주권을 포기하고 강력한 통제를 원하게 만든다는 전략이죠. 바로 그것이 위기 전력의 핵심, 설계된 재난이라는 거군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기회로 삼는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 엘리트들의 정보 네트워크 설계부터 여론 조작 메커니즘, 그리고 위기를 발판으로 한 세계 정부 수립이라는 거대한 계획까지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충격적인 주장들을 숨가쁘게 따라와 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현대사는 과연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우연한 연속일까요? 아니면 정보를 장악한 소수의 설계자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일까요? 생전에 빅토 로스차일드는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진실일 겁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그는 스파이가 아니라 스파이를 쓰는 게임의 설계자였으니까요. 다음에 우리 사회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그저 불운한 사건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을 직시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그 선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지배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